안녕하세요. 드디어 2023년 검은 토끼띠 2023년이 밝았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또 토끼처럼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유튜브, 그러니까 새해가 돼서 첫 번째 유튜브를 촬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유료분이든 상속이든 특별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속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법인이다 보니까 뭐 원고 쪽인 경우도 있고 피고 쪽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 쪽이든 피고 쪽이든, 그러니까 유료분을 청구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상속재산 분할을 신청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증여입니다. 제가 수차례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상속재산 분할이든 유류분 사건이든 대부분은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증여에 대해서, 이 증여가 보통 이제 뭐 증여를 받았으면 유류분에서는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유류분 만약에 원고, 유류분 청구권자가 증여를 받은 게 있다면 그 부분만큼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반환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 원고,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에서 증여를 받은 게 있다면 그만큼은 속된 말로 까여나가게 됩니다. 공제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증여가 원고에게 인정이 된다면 그만큼 덜 받게 되고, 피고 쪽에서 이 증여가 인정이 된다면 그만큼을 더 반환을 해야 됩니다. 상제분할 같은 경우는 상제분할은 그 상속재산 분할을 저희가 실무에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상제분할 같은 경우는 사전에 증여가 인정이 되면 그만큼 상속분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증여에 대해서 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증여를 받았으면 당연히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만약에 이 증여를 받았다 그래서 반환 대상이거나 또는 유류분에서 공제하게 된다면, 이것이 같다면, 이것이 이렇게 해서 같다면 사실은 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 증여를 입증하는 문제만 남게 됩니다. 입증만 하면 곧바로 일로 가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류분 소송이든 상제 분할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거지만 두 번째는 이 단계로 넘어가는 인정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입증하는 거는 각 당사자가 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되면 변호사가 선임이 돼서 이제 뭐 증거를 찾고, 뭐 등기의 추정력, 이 추정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그 피상속인이 뭐 상속인 명의로 곧바로 사는 경우,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증거를 찾든 뭐 계좌 추적을 하든 등기의 추정력을 부인하든 해서 입증을 마치는 것만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상 재판을 하게 되면 이거 증여를 인정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곧 특별식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증여는 뭐고? 자, 증여와 특별수익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 이 특별수익이 유료분으로 따지면, 유료분 사건에서는 이거를 기초재산이라고 부릅니다. 기초재산. 기초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가 특별수익이 들어갑니다. 이 기초재산에는 뭐 유증도 들어가고 상속재산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이 특별수익이 들어갑니다. 기초재산을 형성하고 상계분할에서는 상속재산에서는 이거를 간주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유류부 사건에 반영될 이 기초재산과 상속재산 분할에 반영될 간주상속재산에 들어갈 특별수익은 증여와 같은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증여가 있으면 이렇게 증여가 있으면 요만큼이 특별수익이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내가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를 받았는데 그게 일로 들어간다면 내가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 받았습니다.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로 들어가면 이거는 그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여는 증여이되 특별수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특별수익은 아니기 때문에 이 유류분의 계산이 안 되고 상계분할에도 계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재판을 하다 보면 이거 갖고 싸우게 됩니다. 이제 자, 입증은 했습니다. 증여는 받았어요. 자, 이 증여가 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일로 들어갈 것이냐 갖고 쟁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언제 증여가 특별수익이 되고 언제 특별수익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주장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굉장히 그 실무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법률을 다루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유류분 사건을 뭐 한두 번, 상계분할 사건을 한두 번 해보셨다 하더라도 이거를 실무에 적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죠. 뭐 칼이 있습니다. 똑같은 칼이 있는데 이거를 5살짜리가 휘두르는 것과 성인이 휘두르는 거는 그 의미가 틀립니다. 그리고 성인도 검도 유단자와 일반 성인이 칼을 다루는 거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칼의 효용이라든가 효율 이런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증여에 이게 특별수익이 있는데 특별수익인데 이 받은 증여를 이거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이걸 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법리는 있습니다. 이게 법리는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반영할 건지는 사실 그 실무의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경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특별수익을 부인하기 위한 경우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 보면 아버지가 계시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일남이 있고 일녀가 있다고만 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잘 볼펜이 안 나오네요. 말썽을 부립니다. 그래요. 며느리가 있고 여기 손자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장손이라고 부르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어머니에 대한 증여, 일남에 대한 증여, 며느리에 대한 증여, 손자에 대한 증여, 물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배우자에 대한 증여라고 부릅니다. 이쪽은 이쪽과 이쪽, 이거는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유류분이든 상계분할에서 특별수익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는 이거는 대부분 특별수익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이 당사자를 기준으로 어떻게 특별수익으로 이제 증여가 인정이 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특별수익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서두가 길어지는 게 그 사전에 이런 배경 지식을 모르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증여를 곧 특별수익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잡아야 이게 증여와 특별수익은 같은 개념이 아니고 이런 개념이라는 거를 아셔야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가 됩니다. 이 특별수익은 상속분의 성급이라고 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출발점으로부터 이제 모든 특별수익에 대한 공격과 방어 방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그 상속인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일남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자, 증여는 부동산인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동안 부동산에 대해서도 뭐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거 뭐 금융을 설정했을 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뭐 이 망인이 채무자인 경우와 일남이 채무자인 경우 그리고 대환대출인 경우와 뭐 이런 경우를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이 있습니다. 자, 뭐 주식도 있고 뭐 비상장 주식도 있습니다. 기타 등등. 자, 이렇게 있는 경우에 오늘 말씀드릴 건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분양권도 있습니다. 분양권. 이 분양권만 갖고도 뭐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분양권,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명의를 아들한테 바꿔주는 방법으로 증여했을 때 그 특별식으로 얼마를 계산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오늘의 주제와 틀리니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이거를 특별식에서 공제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부동산 금액 자체가 상당히 거액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금양임야 뭐 이런 거, 금양임야나 묘토 이런 거 이제 뭐 제사를 지내기 위한 장손이 이런 것만 가능하지 거의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인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현금인 경우에 거액인 경우가 있고 소액인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도 단발성인 경우가 있고 반복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거액인 경우는 이거는 한 번에 1억을 받았는데 이건 특별수익이 아니라 안 맥힙니다. 이거 의미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장할 때도 있지만 거의 안 됩니다. 이거. 자,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소액인 경우 보통 뭐 5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뭐 이렇게 물론 뭐 700만 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1000만 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0만 원, 뭐 2000만 원. 근데 이런 경우 제외되는 경우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거의 1000억대 뭐 이 정도의 경우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1000만 원, 2000만 원은 사실 큰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만 원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500만 원을 뽑았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도 거의 이 정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 이런 경우에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발성은 1회가 얘기가 아니고 이 부정기적 부정기고 10회 이내입니다. 부정기적이고 10회 이내 이런 경우는 이거는 주장을 어떻게 하냐면 자연스러운 애정 그리고 자녀의 생활 보조 이 정도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특별수익은 상속분의 선급입니다. 상속분의 선급이기 때문에 전체 재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뭐 30억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벌써 일남에게 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여가 되고 여기도 많은 금액이 증여가 됩니다. 물론 일남이 많이 가져갔죠. 많이 가져갔는데 여기서 뭐 3억, 네, 5억 이렇게 가져갑니다. 여기도 뭐 2억, 뭐 5억 이렇게 가져갑니다. 근데 뭐 500만 원, 네, 뭐 300만 원, 네, 또 여기서도 네, 뭐 이거는 특별수익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애정, 뭐 보다 뭐 이런 자녀의 생활에 어렵게 사는, 만약 이 자녀가 어렵게 살았다, 그럼 어렵게 사는 자녀에 대한 보조, 생활의 보조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이거는 특별수익에서 공제가 됩니다. 실제로 그 최근 1월 3일 날 저희가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700만 원까지, 뭐 100만 원도 있습니다. 쭉 해서 700만 원까지. 이게 뭐 이 부분이 다 특별수익으로부터 배제가 됐습니다. 그 배제할 때 판사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연스러운 애정. 원래 법원은 이 판사님들이 판결문을 쓸 때 다른 판사님이 쓴 그 판결문도 참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수익에서 공제를 할 때는 다른 판결문에서 보는 표현들이 유사하게 이 판결문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판사님들이 이거를 뭐 200, 300, 500 이런 것들을 특별수익에서 배제할 때 쓰는 표현들이 이유가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연스러운 애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요거하고 조금 여기서 또 이제 적어내는 게, 아버님이 자기의 자녀를 2층에다가 무상으로 임대를 하게 해줬습니다. 이 채무의 공제도 채무의 면제죠. 내가 아들에게 뭐 5천만 원을 빌려주고 돈을 안 받았다. 이것도 증여로 봅니다. 그러면 원래 임대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무상으로 거저하게 해줬다면 그 자녀는 임대보증금 1억에 대한 이자와 월세 100만 원에 대한 그 채무를 면제받는 겁니다. 이것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자연스러운 애정과 자녀의 생활에 대한 보조, 배려, 이 보조라고 표현하지만 대부분 이제 배려라고 얘기합니다. 배려, 보조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배려나 보조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를 상속분의 성금인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제 판결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내가 적은 금액을 증여를 받았다. 그리고 그 부분이 밝혀졌다. 근데 지속 반복적이다. 이 지속 반복적인 게 쌓여서 전체 해보니 상당한 거액이다, 이게. 거액인 경우는 얘기가 틀립니다. 이거를 판사님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걸 빼줘야 되는지 말아줘야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고, 근데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지속 반복적으로 매달 뭐 150만 원씩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도 공제된 게 이제 배제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단발성인 경우, 뭐 10회 미만, 부정기적으로 이런 경우는 자연스러운 애정과 자녀의 생활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으로 주장을 함으로써 이 특별식에서 공제되고 반영되지 않는 이런 결과를 판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증여는 증여이되 특별수익에서 배제되는 그 증여 중에서 자녀에 대한 소액의 증여를 받습니다. 자, 요거 이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0이 있고 100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수익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자,
1억의 증여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뭐 많은 주장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1억은 그게 아니고 뭐 이거 아니다, 뭐 증여다, 뭐 증여 아니다, 막 치열하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다 보면 이 증거가 100이고 이쪽 특별수익에 유리한 증거가 100이고 그렇지 않은 증거가 0인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해보면 항상 여기가 뭐 10, 여기가 90 이런 경우 있고 여기가 뭐 40, 여기가 60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지 이것이 100대 빵 이렇게 뭐 서로 주장이 한쪽은 완사이드가 이긴다. 상대방은 뭐 한 번 가치조차 없고 의미도 없고 한 번조차 전혀 안 한다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통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자, 500만 원의 증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특별수익으로 볼지 안 볼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자, 우리 국회의원 우리 선거하죠. 선거할 때 49% 대 51%가 일어났습니다. 득표율이. 자, 이러면 대통령을 뽑을 때 자, 당신은 51% 국민에 대해서만 대표권이 있고 49%에 대해서는 대표권이 없다.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그냥 과반이 넘어버리면 1등 하면 다 먹습니다. 그냥 대통령입니다. 전 국민의. 그죠? 100%의 대통령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이것이 특별식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전부가 아니면 전무의 싸움입니다. 그 상황에서 판사님은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 이게 뭐 40%에서 60%죠. 이 구간에서 고민이 일어납니다. 이쪽으로 갈지 고민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서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이게. 뭐 자연스러운 애정이고 생활에 대한 배려고 보조의 의미지 이것을 상속불의 성급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자연스러운 애정과 생활의 배려나 보조로 왔다. 그래서 이거를 상속분의 성급으로 보지 않았다 하게 되면 이 무게의 추는 판단의 추는 이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순간 원래 가운데 있다가 이쪽으로 기우는 순간 다 일로 갑니다. 그냥. 이게 일로 갈지는 사실은 기준은 없습니다. 물론 법리상으로 자연스러운 애정과 자녀에 대한 배려는 특별식이 아닙니다. 특별식은 상속분의 성급입니다. 곧.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은 어떤 증여가 상속분의 성급인지 여부는 증여한 과정, 피상속의 재산 규모, 받은 사람의 상태, 뭐 서로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만 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면 상속분의 성급이고 얼마면 상속분의 성급이 아니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판단해라. 뭘 보고 그 개별적 사안을 보고 판사 네가 알아서 그때 판단해라. 이게 상속분의 성급인지 아닌지.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어떤 게 상속분의 성급이고 특별식인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해당 사건의 판사님의 판단에 딸려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주장은 하지만 자연스러운 애정이다, 생활의 보조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렇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특별식에서 이 특별식이 배제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장하지 않으면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주장해야 받아줍니다.
그래야 어필이 되고. 그래서 지금 특별 수익을 부인하기 위한 주장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항상 반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사건이 어려운 겁니다. 일단 자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며느리와 손자가 들어갑니다. 며느리와 손자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게 있죠. 원칙과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원칙은 제3자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도 그러합니다. 일관된 판례입니다. 이거는 예외적으로 실질적으로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본다면 이거를 상속인의 특별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칙은 사실 상속인의 특별식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게 원칙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게 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증여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증여는 부동산이거나 현금입니다. 부동산 이게 거액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빼버리면 이게 다른 상속인이 받는 타격이 너무 크다 보니 이제 이것과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현금인 경우, 이것도 거액인 경우와 소액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이제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입장은 원칙은 증여를 보지 않는다. 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보지 않는다. 한마디로 며느리에 대해서 어떤 걸 증여를 했다 그러면 그걸 아들이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아들의 특별식과 구분을 해버립니다. 손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경우 손자가 이제 미성년이면 예외입니다. 미성년이면 아버지가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거를. 제가 여기 얘기하는 이 손자는 성년의 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사실 그냥 있으면 웬만하면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에도 방어를 하는 게, 물론 논리적으로 첫 번째 주장할 게, 오늘은 파란 볼펜으로 가야 되겠네요. 첫 번째 주장할 때 원칙을 따져야 됩니다. 원칙은 제3자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1년 이전의 증여다. 사망하기 1년 이전의 증여다. 그 다음에 악의가 없다. 이 악의라는 거는 이제 좀 줄여서 말하는데 1114조 1년 이전의 증여라 하더라도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함을 알고 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이 없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 포함을 합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악의. 이 세 단계로 주장을 해나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원칙,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의 이런 원칙은 아니다 하고, 이 다른 판례도 있지만 대서상속인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하급심 판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급심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상속을 많이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쌓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배제된 것도 쌓이지만 또 이제 포함된 것도 쌓입니다. 그래서 이 하급심에서 배제된 거 이거를 이제 뽑아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죠. 통상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흐름입니다. 이게 이제 원칙, 제3자, 상속인과 구분되는 며느리 또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구분되는 손자에 대한 증여, 이렇게 해서 이제 주장을 하면서 손자에 대한 증여가 실질적으로 대법원에서도 이걸 구분하고 있고, 실제로 만약에 이거를 특별식으로 하고자 한다면 그거를 상속인이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뽑아내고 1년 이내고
이전 사망의 1년 이전이고 악의가 없기 때문에 그 이런 반환 대상이 아니고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어서 상계분할에서도 특별수익으로 산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많은 사건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쟁점이 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럴 때 이 순서로 작성을 합니다. 뭐 세부적으로 쭉 나오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게 뭐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제가 더 깊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게 너무나 많이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진짜로 특히나 이 며느리에 대한 증여는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반대쪽에서 며느리를 어떻게 특별식으로 집어넣을 것이냐, 상속에 대한 특별식으로 집어넣을 것이냐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이 며느리와 지금 이렇게 며느리의 특별식을 부인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1심은 저희가 이제 이 며느리가 증여를 받았는데 그걸 저희가 상속과 분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이게 전부 기각. 전부 기각시키고 지금 항소심 올라가 있습니다. 원래 지난번에 끝났어야 되는데 뭐 조금 이제 재판의 진행에 뭐 절차 때문에 한 번 더 기일이 지금 잡혀서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기회는 끝날 거로 보는데 그래서 아직 재판이 안 끝나서 요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거를 만약에 저쪽 상대방 대리인이 듣고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버리면 제가 좀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나중에 며느리를 어떻게 잡아서 요거 끝나고 나서 며느리를 잡을 때 끝나고 나서 지금 항소심 사건이 종결되고 판결 확정되면 그때 며느리나 손자에 대한 증여를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제로 부천 같은 경우 부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좀 현재 확정이 된 사건입니다. 그거는 며느리는 그 상속인에 대해서 증여를 받습니다. 상속인에 대해서 증여를 받고 손자는 제3자로 받습니다. 이 두 개를 분리를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며느리에 대한 증여와 손자에 대한 증여를 분리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며느리나 피고 입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제3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1년 이전. 피상속인 사망의 1년 이전은 1114조의 규정에, 공문의 규정에 따라서 위로금 반환 대상이나 그리고 특별식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악의가 없다. 자, 요거는 상계분할에서는 요것만 주장하면 됩니다. 제3자다. 구분된다. 그리고 사실은 특히나 상계분할에서 이걸 주장하기가 좋은 게 상계분할은 되게 좀 후견적 입장이고 무형의 주장이 많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부양, 간병, 피상속인 원래 뭐 시부모가 아프면 며느리가 부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가로 준 거다 이거는. 그지? 이건 아들 보고 준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면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그렇게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적이 이쪽 제3자로 구분되는 인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분할에서는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주장을 하시면 그 상속인의 증여를 안 보고 특별주택에서 공개되는 확률이 많습니다. 유럽은 안 그렇습니다. 유럽은 이 주장은 해도 살짝 안 먹히는 상계분할보다 유럽에 살짝 안 먹히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 부양 간병이지만 이거는 이제 그 상계분할에서는 감정에 호소하게 됩니다. 주로
근데 유류분에서는 이 법리로 호소하게 됩니다. 이게 해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해보면 그 상대 분할은 후견적 입장이고 상속인의 공평과 형평을 우선시합니다.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공평, 형평이라는 거는 꼭 재산의 공평, 형평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감정적인 공평, 형평. 그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 간의 어떤 이런 공평, 말로 할 수 없는 추상적 개념의 공평, 형평도 가미가 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상제 분할에서는 상당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유럽은 그게 아니고 일단 다 간 거를 뺏어오는 겁니다. 있는 재산을, 피상속에 있는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전부 다 피고 쪽으로 넘어간 유류분 반환 의무에서 넘어간 재산을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법리로 호소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점 자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유류분 같은 경우는 그것이 주장하는데 상당히 좀 다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제분할은 여기까지 가면 됩니다. 근데 유럽은 요 두 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뭐 1년 이내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거는 제 3장으로 가더라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요 두 개를 넘어가면 됩니다. 자, 며느리와 그 손자에 대한 증여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녀에 대한 증여 해드렸고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2014 66644 배우자 판례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제 명의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혼자 돈 벌었을까요? 아닙니다. 집사람도 일을 했고 그리고 애들을 키웠고 그동안 제가 사고를 쳐도 제가 사고 많이 쳤습니다. 예전에 15년 전에 그 당시 돈으로 3억 5천을 딱 1년 반 만에 말아먹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여했다 하더라도 혼인의 유지, 사실 집사람한테 되게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삽니다. 저는 자녀 양육에 대한 자녀 양육 그리고 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뭐 집에서 일을 해도 일을 하니까 내가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돈을 버는 거죠. 뒷사람이 일 안 하고 돈 벌러 나가면 뭐 가사 도우미를 쓸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이미 그때는 내 와이프, 내 부인도 생활력이 없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뭐 제가 물론 뭐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올해를 못 넘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배우자를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양 의무의 이행. 만약에 이런 걸로 보인다면 그거는 특별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산분할자성 경이죠. 이거. 사실상 재산분할자는 성격. 이런 걸로 보인다면 이거에 대한 고마움 보답 이런 걸 보인다면 이거를 증여라고 하지만 상속분의 성급이라고 볼 수 없다 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굉장히 관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겠죠. 뭐 상계분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집이 있습니다. 집을 증여를 했습니다. 이게 유류분 반환 대상이 돼버리면 뭐 어떡하라고, 나이 먹은 엄마 나가라고 집에서? 이 얘기입니다. 이게 상계분할에서도 아니 그러면 어머니가 집을 증여를 받았어. 증여를 받아서 그럼 상속분이 없는 거야. 그럼
뭐 집에 앉아가지고 손가락만 빨고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런 특별 수익을 배제하는 게 좀 관대합니다. 물론 최근에 이후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원합의라고 그러는데 보통 판사님 4분이 판결을 합니다. 대법원 판사는 판사님 4명이 대법원 판결을 합니다. 그러나 전원이 모여서 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게 전원합의체입니다. 이게 상당히 효능 같습니다. 이거는 이 전원합의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를 너무 이 재판, 이 판결을 너무 특별히 대우를 해주면, 그러니까 기여를 너무 쉽게 인정을 해주면 사실상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 1.5 상속분을 증가시키는 거 아니냐, 판사가. 왜냐면 원래 이걸 다 포함해서 이 증여를 다 포함해서 1.5로 계산을 하는데 배우자는 증여를 항상 빼버리면 더 1.5 이상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럼 사실상 민법 개정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민법 어디에도 배우자를 특별히 대해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라.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 판결은 상당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증여를 받았다면 이런 부분을 주장함으로써 특별식으로 산입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방어할 때는 감성에 호소해야 됩니다. 이 유류분이든 상속재산 분할이든 그 사건의 성격은 가족의 싸움입니다. 결국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든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이 개입 안 될 수 없습니다. 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게 남과 남의 소송이 아니고 가족 간의 소송이다 보니 감정,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가 나쁜 놈이냐, 누가 효녀고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부모를 위해서 누가 더 많은 희생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판결문에 반영이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판결문에는 직접적으로 대놓고 쓰진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 판결의 판단에 나오는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소액의 증여, 자녀에 대한 소액 증여라든가 자연스러운 애정, 배려, 이런 부분이라든가 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증여에 있어서 이걸 특별히 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보지 않는 경우 역시 배려와, 그러니까 그 피상속인에 대한 이런 관계, 이런 부분, 다른 상속인들과의 어떤 형평,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가져갔습니다. 재산을. 아버지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기 명의로 된 것도. 그러면 얘기가 틀립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남편이 있고 여기 아내가 있습니다. 재산이 여기가 30억입니다. 근데 여기가 10억입니다. 이걸 여기다 다 증여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이미 혼인기간 중에 충분한 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그런 건 이미 받고도 넘쳤습니다. 넘쳤기 때문에 이것마저 특별식으로 안 본다면 너무 형평이 어긋납니다. 상속인들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잡아줍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별개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대부분이 이런 경우죠. 30억. 여기입니다. 그냥. 현금 몇 푼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여분으로 갑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서 30억에서 이렇게 증여가 일어납니다. 5억, 10억.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으로 항변을 함으로써 5억이 넘어갔다면 이거 공제될 수 있고 10억. 만약에 이 부분이 넘어갔다 그래도 이거는 공제. 이거는 특별수익. 그래서 이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네,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이리 어떻든 2014 6664 이 판례를 주장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안 돼도 본전입니다. 대변 좋은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만약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증명이 됐다 그래도 이 부분을 됐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자녀에 대한 증여, 그 며느리와 손주에 대한 증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이제 반박하는 굵직굵직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뼈대를. 그러나 그렇게 주장한다 그래서 반드시 항상 특별히 배제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0과 100이 있으면 판사님은 여기서 고민을 합니다. 이럴 때 어떤 건 일로 가기도 하고 어떤 건 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장하지 않는다면 항상 일로 갑니다. 항상. 그죠? 주장하지 않으면. 그러나 주장을 하면 일로 넘어갈 확률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재판이라는 거는 수학이 아닙니다. 계산기가 아닙니다. 교과서가 아닙니다. 우리 시험은 정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1, 2, 3, 4번, 5번 중에 하나를 딱 찍습니다. 그게. 뭐 3번인 경우도 있고 4번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이러면 그건 오답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걸리기도 합니다. 옛날에 뭐 사법시험이라든가 뭐 공무원시험이라든가 뭐 중개사시험이라든가 3번과 4번으로 둘 다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면 재판에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교과서는 O 아니면 X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는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답을 받기 위해서 일단 주장을 해야 되고 주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이해를,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렇게 보시면 도대체 하고 싶은 이게 뭐야? 그래서 뭐 특별히 배제된다는 거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저거 들었는데 알맹이가 없네? 맞습니다. 네. 결론은 없습니다. 결론을 굳이 말씀드리고자 하면 자녀에 대한 소유의 증여는 자연스러운 애정 이런 걸 통해서 배제할 수 있고 며느리나 손자에 대한 거는 제3자로서 원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원칙은 상속인과 그 배우자 성전의 배우자 직기비성 구분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이렇게 주장하시고 이런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1년 이전이고 아기가 없다라는 건 이 순서대로 주장하시는 이런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는 2014 6644 대법원 판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감성을 집어넣으라는 거 길을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길의 끝이 어딘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저도 실제로 재판을 하지만 재판 안 하죠. 저는 왜냐면 변호사가 아니고 사무장이기 때문에 재판 안 하고 수많은 서면을 쓰지만 그 판단이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내가 쓰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가능성조차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고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면 몸부림 치는 만큼 열심히 하는 만큼 그 가능성은 점점 문이 넓어집니다. 이거 제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길을 걸어가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그 원칙을 정해놓고 이렇게 길을 보여주는 거지 그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서면을 쓰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원칙을 벗어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다 그 안에서 씁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지 그 큰 원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오늘은 뭐 좀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명확한 게 없어도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정리해드린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예. 자, 자녀에 대한 증여입니다. 이거는 소액인 경우에 자연스러운 애정과 배려, 자녀에 사용하는 배려와 보조로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걸로 갑니다. 두 번째, 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증여가 있습니다. 미성년의 경우 주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건 특별식으로 들어간다. 이런 경우에 제3자다. 자, 이 부분을 주장을 하시고, 이때 당사자, 며느리와 손자와 피상속인의 관계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중에 대한 명분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구분해서 며느리한테 줄 당위성이 생기는 거죠.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상계분할입니다. 여기까지는. 자, 요건 유류분에서 상속재산 분해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유류분 같은 경우는 1년 이전이다. 사망하기 1년 이전이고, 세 번째가 아기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흐름입니다. 이거는. 자, 세 번째, 배우자. 배우자는 그냥 2014 6664448입니다. 이거는 지금 읽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읽어보시고 하는 게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특별수익의 증여이지만 특별수익은 아니다 라는 주장을 위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포인트고. 자, 오늘 2013년 첫 강의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사담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2015년에 2개 찍어먹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한 게, 적극적으로 한 게 1년 반?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가 한 20개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다르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격려도 해주시고, 오셔가지고, 들어보니까 이해가 쉽더라. 이게 그런 부분을 유료분 강의를 보고 전화하셨다, 또는 그거 보고 오셨다. 어떤 분들은 제 유튜브를 보고 그걸 보고 이제 실려 가서 일을 맡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되게 고맙죠. 저를 믿고 제 유튜브 강의를 보고 저를 믿어주시니까 고맙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게 좀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구독하신 분들에 대해서 되게 고맙고, 그래서 올해도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고마우셨고, 이번 1년도 좀 더 좋은 주제, 그리고 피부에 와닿고 좀 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나름 시간을 쪼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좀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